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2.5%, 3%까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연 그럴까? 정말 그렇게 금리가 급등을 할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로는 히트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라. 어떤 히트 상품이냐면 중국이 카피할 수 없는 히트 상품을 만드는 기업 찾는 데 노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난리 났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중국이 지금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부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던 게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이 감히 못 쫓아오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과거 2011년에서 15년도에 보여드렸던 3배가 아니라 5배, 10배가 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10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의 투자 전략의 강연을 맡은 최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지금과 같은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금리가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금리가 올라가는가?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페드는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조금 시장하고는 다른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결론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천연가스 가격의 거의 20년짜리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옆에 보시면 로그 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 닷컴 버블 당시에 시장이 굉장히 핫했었죠. 이때 당시에 제일 왼편에 보이시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1.6에서 거의 8달러가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그때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소위 말하는 인프라 사이클 그리고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런 호황기에 또 가스 가격이 저렇게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2008년 들어와서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13불에서 15불 갔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폭락을 하면서 3불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드의 전격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2009년, 10년에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2불 초반에서 6불 때까지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작년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5불 때까지 빠지죠. 이렇게 빠졌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5.6불대로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커머디티 가격이 폭등을 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반드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시장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최근 시장의 조정에 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유가죠. 브렌트유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WTI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에 80불 가까이 올라오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1999년에서 2000년도 천연가스 가격에서 봤듯이 9불대에서 거의 30불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도에는 WTI가 147불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2008년 상반기였었죠.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147불까지 올라갔다가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도에는 그 147불 갔던 유가가 40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페드가 작동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고 좀 전에 보셨던 천연가스 가격처럼 유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2010년도에 120불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40불에서 120불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2009년, 10년에도 아직까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급락을 했다가 4%까지 바로 급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또 자아내게 됐지만 나중에 이 금리가 이 천연가스나 유가의 급등하고 어떻게 맞물리면서 변했는지 잠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유가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테이퍼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2016년 초까지 이 급락을 하면서 유가가 26불대까지 빠지죠. 2016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6년, 17년, 18년 초까지 유가는 다시 80불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0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유가를 보고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타원형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항상 경기 쇼크에 의해서 유가가 급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반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유가가 80불 정도 온 수준으로 보면 이것은 여전히 유가가 그냥 제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 불과하지 여기서 지난 2007년, 8년처럼 강한 수요가 동반되면서 유가가 폭등하던 모습까지 과연 이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일 위에 보이시는 저 빨간색 차트는 소위 말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고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2007년, 8년보다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PPI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게 코스트 푸시 현상으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키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증가까지 이어지면서 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은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저 PPI가 계속 치고 올라갈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우려를 자극하는 뉴스가 최근에 또 있죠. 미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케이스 실러 미국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면 최근에 집값이 연초 대비해서 2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빠진 것은 2006년 8월 이후 그리고 2012년 초까지 집값이 빠지면서 그때 서프라임즈 모기지 사태 트리거가 됐었죠.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에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항상 우상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 4, 5, 6년도 페드가 금리를 인상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저렇게 집값이 올랐고요. 집값이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또 페드가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게 바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금리를 9번 동안 올렸을 때 그때도 보시면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결국은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페드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또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10년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실질 물가 수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expected inflation rate를 10년물 국채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수준인지 보시면 지금 한 2.5%에서 2.3%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시면 2004, 5, 6년 그렇게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에도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던
그 시기에도 실질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2.5% 전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박살났다가 그리고 다시 또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도에 그렇게 QE1, QE2, QE3까지 하면서 돈을 왕창 풀면서 유가도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구리 가격도 급등하고 집값도 그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10년, 11년, 12년도에 보면 2%에서 2.5%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집값이 올라간 부분, 그런 부분을 10년물 국채는 어떻게 반영을 했을까? 어떻게 과거에 전개됐었는지 보시면 거의 40년에 가까운 금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1994년부터 10년 국채 수익률 보시면 장기 우하향 차트입니다. 그 우하향 속에 99년도에 경기가 닷컴 버블로 너무 뜨거워졌을 때 저렇게 금리가 한번 올라가죠. 제일 왼쪽에 이제 94년, 95년도에는 아시아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아까 3, 4, 5, 6, 7, 소위 골디락스 때도 그때 페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도 보면 바로 직전에 5%대로 회복을 못하고 4%에서 5% 저렇게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만 사태 때 5%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빠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2009년 10년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는 보시면 2%에서 4% 정도까지 처음에 반등이 들어가다가 2010년 2% 초반까지 빠집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상반기에 밀리다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 때문에 또 한 번의 쇼크가 오면서 바로 직전 저점을 또 깨버립니다. 한 번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그 2% 밑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집니다. 결국은 페드는 이런 현상을 다 보고 있으면서 10년물 이상의 장기금리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10년 전에도 똑같은 조치를 페드가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물 금리가 2% 미만으로 2013년도에는 다시 금리가 3%대로 올라오지만 2014년, 15년, 16년 초까지 금리는 저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6년에서 17년, 18년도에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오면서 금리가 올라갔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에 지금 현재 1.5%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서 작년에 0.5를 찍고 1.77까지 올해 올라오는 와중에도 아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금리는 안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니 10년 국채 수익률은 왜 저렇게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일까? 두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다죠. 하나는 스몰 R에 해당되는 실질금리 그죠. 실질금리는 뭐죠? 돈을 찾고자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돈이 귀해지니까 돈을 빌리려면 더 많은 비용을 주고 빌려야 되잖아요. 그걸 실질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다 보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너무 완만하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는 박살이 나버리고 돈은 넘쳐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죠? 돈을 또 왕창 풀었잖아요. 2009년, 10년, 11년
그 수준보다도 사실 더 풀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2% 가고 3% 금리가 급등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물 국제금리는 2% 전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2.5%, 3%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급등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기 전에 유가는 저는 뭐 8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급등한 게 원목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 때 당시에 한 300불 정도 하던 게 1700불까지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죠? 5배 이상이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길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경제에 타격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목재 원목 가격이 1700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 500불이 깨졌다가 지금 그냥 650불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7년, 18년도에 경기가 좋아서 저렇게 완만하게 올라왔던 그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또는 운임이 너무 급등을 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엎쳐지면서 원목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했다면 지금 벌써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곡물 쪽에서는 옥수수가 단연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8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500까지 오면서 추세가 꺾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목이라든지 옥수수는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유가보다는 조금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추세는 꺾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급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페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테이퍼링도 전격적으로 하듯이 바로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또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면 어떡하나 뭐 이걸 걱정했는데 그럼 뭐 페드는 과거 이렇게 30년 동안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페드가 정책금리를 오르고 내렸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94년도에는 아시아 쪽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죠. 그때도 뭐 중국 경기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94, 95, 96년도에 페드는 당시에 앨런 그린스팬이 3%에서 6% 정도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생기죠. 외환 위기가 생기면서 페드가 금리를 살짝 낮춥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8월 달에 디폴트 선언을 하고요.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어마어마한 헤지펀드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98년 10월 달에 그 파산을 통해서 급격하게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요. 그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나스닥의 기술주에 마치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98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데요. 1400까지 빠졌던 나스닥이 5100까지 가는데 1년 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품이 만들어지니까 또 페드는 금리를 막 올립니다. 6.5%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시장의 경제에 쇼크가 오는 리세션이 오니까 페드는 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리만 사태 이후에 2015년 12월까지 금리를 안 올렸어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생산이 정상화되고 다시 물가는 잡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잡히는 물가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금리가 또 폭등하는 이런 현상은 저는 오지 않는다. 최소한 앞으로 1년 안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P 500 차트인데요. 이 S&P 500 차트를 보시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 2004년, 5년, 6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에만
코스피가 53%, 우리나라 코스닥이 87% 오르는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왔었죠. 소위 말하는 차이나 스토리가 저때 당시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테마였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리만 사태 이후 페드가 돈을 뿌려주니까 2009년, 10년, 11년까지 보시면 저렇게 S&P 500은 빠르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또 14, 15년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위기에 3,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저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2010년, 11년 반등은 들어왔지만 중간에 저렇게 눌림목이 있죠. 저런 눌림목이 그리스 사태, 그때 당시에는 또 QE1이 끝나자마자 그리스 사태라는 게 터지면서 시장이 놀래가지고 저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가 바로 회복을 하죠. 한 2달 정도 빠집니다. 2달. 그러고 올라왔다가 2011년도에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노이즈가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악재로 인해서 또 주가가 저렇게 확 밀립니다. 확 밀렸지만 또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죠?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페드는 고용이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경기가 제대로 돌아설 때까지 QE1으로 안 되니까 QE2를 동원하고요. QE2로도 안 되니까 QE3를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고용이 잠깐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5% 미만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페드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이 다시 꺾어지고 경기가 다시 위축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페드는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013년, 14년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고점을 S&P가 돌파를 하게 되고 저기에 자신감을 얻은 벤 버냉키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2014년 초부터 테이퍼링을 했지만 그렇게 동그라미로 쳐져 있듯이 아주 주가는 단단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 하반기까지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15, 16 본격적인 이제 경기 회복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저렇게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시면 QE1 종료하니까 저 대장주들이 막 꿈틀꿈틀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떱니다. 그리고 QE2가 시작되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다가 종료가 되고 나니까 또 주가가 고점 대비 막 20%씩 막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니까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지금과 같은 아주 탄탄한 그런 캐시플로우가 안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고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블루칩에 가까운 그런 탄탄한 현금 흐름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만 노이즈에도 저렇게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본격적인 그 탄탄한 그런 플랫폼 파워에 의해서 이익을 내고 또 그 아마존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 클라우드라는 신성장 산업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1등이라는 그런 시장주의를 가지면서 저렇게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했든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있었든 주가는 저렇게 탄탄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방금 미국의 기업은 S&P 500은 상당히 완만한 식으로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렇게 박스피로 변합니다. 정확하게는 2016년까지 박스피였죠. 그냥 왔다 갔다 2100 근처에서 18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 저런 박스피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익이 감익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익이 감익했냐면 소위 말하는 산업재, 소재에서 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또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테이퍼링 기간에도 보면요. 2014년 1월에서 9월달까지 그냥 이익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박스피에서 갇혀서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시장이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물가 상승,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또 페드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은 저는 앞으로 1, 2년 안에 없을 거라고 보잖아요. 어떤 주식들이 그때 당시는 주도주 역할을 했을까? 그 박스피에서는 SM이라는 SM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7월부터 저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15,000원이었던 저 주가가 불과 2012년 10월이 되면요 7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유동성 정책 그리고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에 의한 그 물가 급등 이런 걸 우리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크로 변수에서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은 저는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경기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강하게 반등을 들어가고 약간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 고성장을 내는 기업들이 뭔가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M의 주가는 아주 탄탄하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저런 기업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2011년부터 그렇게 코스피가 박스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있었던 파라다이스라는 주식은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2,000원에서 4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20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연도별 국경절 기간 중국인 방한객 및 전망 해가지고 당시에 중국의 요크들이 불과 4, 5년 만에 거의 3, 4배가 늘어납니다. 중국 소비 모멘텀에 파라다이스 주가는 매크로 변수라 아무 상관없이 저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당시에 많은 중국 양 관광객들이 와서 보따리상들이 또 와서 따이공이라고 그러죠. 막 우리나라 제품을 사간 게 있었죠. 화장품이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의 소라수라는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있고 2015년 말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10만 원에서 거의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의 주가가 5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오른쪽에 컴투스라는 기업은 2014년 초에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바로 뒤에 서머너즈 워라는 글로벌하게 히트치는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투스 역시 한 15,000원에서 거의 19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 식으로 주가가 거의 10배 가는 모멘텀이 불과 1년 만에 나오는 저런 기업들이 막 탄생을 했었습니다. 박스피였으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별 볼 일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11년 7, 8월 달에 보면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하반기부터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라버리는데요. 2013년까지.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애플 아이폰에 빼앗겼던 그 스마트폰의 아성을 삼성전자가 뒤집으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이 되는 모멘텀이 저 갤럭시 노트에서 나옵니다. 테이퍼링을 하든 미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이슈들 다 겪고 저렇게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가 반드시 여기서 2.5%, 3%까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연 그럴까? 확률적으로 정말 그렇게 금리가 급등을 할까? 미국 정부와 페드가 작동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안정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금리가 안정화된 와중에 금리가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 페드가 뿌려주는 엄청난 달러를 쓸어가는 기업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트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런데 어떤 히트 상품이냐면 중국이 카피할 수 없는 히트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2, 3년 동안 찾는데 노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난리 났었죠, 그죠? 어떤 드라마, 미국 드라마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중국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운데 방탄소년단, 그리고 오른쪽에 블랙핑크. 중국이 지금 저런 아이돌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티네이저들이 과거부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던 게 있죠. 인삼, 홍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나라 의료기기입니다. 중국이 우리랑 가장 많이 격차가 나 있는 게 사실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3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중국이 제대로 카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또 어떤 이렇게 히트를 치면서 중국이 감히 못 쫓아오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좀 전에 과거 2011년에서 15년도에 보여드렸던 3배가 아니라 뭐 5배, 10배가 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최소한 10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